네,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월 18일 수요일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투데이 신문 1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 1면인데요. 자, 국제 정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이른 시간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기준으로 17일 어제 새벽 5시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안보팀과 비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를 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면 사진에 보시면 새 대통령과 또 한복을 차려입은 영부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미뤄졌지만 기업과 원팀을 대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께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의 원팀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공감대를 지렛대 삼아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겠다는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등의 이유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고 당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졌지만 협상 전략을 가다듬으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투데이 온라인상의 속보들을 아침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시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일 적대를 털고 통상협력 공감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오전 8시 26분에 뜬 기사입니다. 역시나 정치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캐나다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치부 이충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마주 앉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메인 메뉴는 경제협력이었다고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 대전환기의 환경 속에서 이웃이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혔다고 합니다. 자, 이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속보까지 또 지면 일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지인을 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청년층, 청년정치, 청년정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새로운 인물과 실질적으로 좀 청년들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의 장관들, 주요 인사들의 나이를 한 명씩 거론을 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피트 헤그셋 장관이요. 1980년생입니다. 45세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1984년 41세.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997년생. 28살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각들의 기조가 굉장히 확실하다, 이런 부분만 좀 주목을 했었는데, 연령대를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젊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우리 입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미국에서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치에서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재, 청년,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키워주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국가가 못한다면 사회가 못한다면 아시아투데이 방송, 아투TV 방송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 국민과 국가, 사회 우리 모두에게 시청자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와, 말 잘한다. 와, 인물 너무 좋다. 기대되는 기대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방송 잘 봤다. 화면을 봤는데 화면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너무 앵커님께서 또 오늘도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2번째 출연인데 저번에 첫 출연할 때도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전혀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 오늘 청취자분들께 첫 번째 방송 때처럼 네. 그나마 좀 유익한 정보, 꼭 정치를 떠나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출발할 때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가족 같은 분입니다. 박경현님 감사드리고요. 트리플 크라운님도 오셨고요. 조이진님 또 서로 또 인사해 주시면서 비전과 리더십님 이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55번째, 55번째 생일 오늘이 조이진님 생일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해서 드셨다고 하시는데요. 자, 감사드립니다. 서로 또 인사도 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이 TV, 아시아투데이 TV라는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발빠른 뉴스,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족처럼 시청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문종현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상근 전 부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정치, 경제 이슈, 또 국민의힘 상황, 청년 정치의 비전, 다양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 주가는 16.65포인트 상승한 2,966.95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3.73포인트 상승한 779.38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가지신 분도 오늘 조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81% 상승하고 있습니다. 59,150원에 거래되고 있고 KB금융이 0.19%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 역시 1.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는 하락 중이고 기아도 역시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경제 일단 지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어쨌든 뉴욕 시장도 마감 시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이스라엘 이란 사태 등으로 인해서 뉴욕 시장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대변인님. 예. 사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딱 우리에게 직격타가 오는 거는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오늘은 뭐 코스피가 오르고는 있는데 뉴욕 시장은 하락을 또 했고 어떨까요? 앞으로 좀 전망하신다면요. 뭐 일단 지금 한마디로 최근에 뭐 글로벌 한국 주식시장을 정리하려고 하면 혼조세인데 뭐 당연히 그 혼조세의 중심에는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뭐 WTI 이제 뭐 유가 지수가
어떻게 앞으로 변동될 것이냐가 또 실제 주식 지수랑도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재명 대통령 신규 취임과 더불어서 사실 다른 주요 국가의 지수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굳이 최근 5년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은 2021년 당시 코로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저희가 3천 초반대까지 지수가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이제 최고 지수를 현재 기록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초부터 20% 가까이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또 이 GDP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디스카운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경기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향후 이제 추가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 글로벌 정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주요한 경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은 주식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장 많이 혜택을 받던 것들이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을 구성하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삼성전자 네. 그리고 뭐 화학주들 또 철강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그 장세의 어떤 그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조금 다르거든요. 금융주라든지 또 방산주라든지 네. 조선주 또 이제 이재명 정책주라고 분류되는 약간 이런 정책과 연관되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지수가 23% 오를 때 그의 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대형주가 다시 한번 오를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오버슈팅, 소위 이제 오버슈팅이라 그랬고 주식 지수 한 번 더 이렇게 튕기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네. 그런 구간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증권가에서 모신 애널리스트님에게 분위기가 좀 났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죠, 대변인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뭐 네. 증권사에서 인턴을 했고요.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네, 했었습니다. 네네. 예. 네, 저희 캠프할 때도 경제, 증시에 관해서는 문종혁 대변인에게 물어봐라. 같이 캠프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유가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문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민들한테 가장 예. 피부로 와닿는 거는 유가예요. 자동차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유가는 좀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유가가 저도 이제 전쟁 때문에 궁금해서 최근에 뭐 WTI나 이런 브렌트 지수 같은 것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어떤 해협이죠? 호르무츠 해협인가요? 이란이 이제 네. 그 전체 세계에서 그 원유 수송의 30%를 그 담당하고 있는 그 호르무츠 해협이라는 데가 실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우리가 친분이 있는 이 서구의 이 국가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랑은 사실상 교류를 안 한 지 오래가 됐고 러시아, 중국 약간 이런 좀 공산주의 체제와 가까운 나라들과 이제 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전체적인 이 세계에 미치는 수출 영향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이 발발한 직후 6-7%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바로 또 급등세가 유지되지 않고 조금 전 그 유가 지수로 이 회귀되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의 증시에도 즉각적인 직격탄이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제한적이거든요. 오늘도 저희 나라 주식은 오르고 있고 심지어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어제자로 소폭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오늘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네. 하락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한 혼조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과거와 같은 그 어떤 뭐 원유 어떤 그 수요 공급에 따른 불균형이 오지 않고 수출량도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이 이란과 애초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기사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알트코인보다 거래대금 감소폭 커. 요 기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활황이던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감소폭이 더 컸는데 이는 코인 시장 침체기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일에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은 총 6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기준해서 10조 6,56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자, 이런 부분 사실 비트코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지금 현상인데요. 비트코인이 왜 그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알트코인보다 거래 대금이 작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안전자산의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급등하는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그 투자자의 비율이 작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알트코인, 이걸 알트코인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잡코인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 잡주를 투자하는 원리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40만 원 벌려는 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 샀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실제 이 자산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현재 오늘자로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한 2조 달러 USD로, 이러니까 금 자산 대비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뭐 거의 뭐 3,000조에 가까운 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을 뭐랄까 통해서 뭐 자산 증식을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서 적절한 수익, 가령 뭐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뭐 연에 한 15% 수익을 주면은 야 그거 나쁘지 않은 ETF다 이런 상품으로 분류하듯이 실제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뭐 일반 그 국민들 아실 만한 데가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피델리티 이런 이제 서구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들이 다 대부분 ETF로 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TF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막 바로 샀다 팔았다, 막 헤지펀드처럼 이렇게 그 자산 자체를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ETF라는 게 지수를 기반으로 그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뭐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스테빌리티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날 뻔했는데요. 뭐 결혼 이야기도 하시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시고 누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또 궁금하신 내용들 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우리 채팅창에 편하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경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 정부와는 참 많이 다른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좀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모아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민주당이 추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역 화폐, 사모펀드 규제, 뭐 가맹 프랜차이즈나 대형 쇼핑몰 영업일수 규제 등 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책들, 기조 뭐 하나하나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야당 어쨌든 소속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반대를 하고 이런 거를 아마 예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제3자가 저를 봤을 때. 근데 제가 대변인님을 모신 이유도
그거에 사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민주당 패널 그다음에 국민의힘 패널 이렇게 불러서 균형감 있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대변인님을 부른 이유가 뭔가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불렀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지금 그 아마 내일자로 통과될 그 민생 소비 진작하는 그 지역 화폐 네. 요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민생 경제가 안 좋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심을 봤을 때 15만 원, 20만 원 지역 카페 쿠폰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뀐 임기 초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의 지역 카페를 공급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선순환 효과가 많이 없다고 보지만, 그냥 어떤 바뀌었구나, 이제 어쨌든 이 정부가 바뀌었구나,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민주당 주도로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실상 곧 통과 예정입니다. 거의 이변 없이 통과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개정안의 그 기본 내용이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이 협상권을 높여준다. 여러 가지 권리를 진작시켜준다는 것인데, 이게 일견 들었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 백종원 사태처럼 그 어떤 회사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는데 나의 권리 이런 것들이 충실히 지켜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일견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회사들, 수백 개 수십 개의 회사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가맹사업인데, 이 가맹사업을 과도하게 어떤 그 가맹점주의 권리만을 앞세워서 제재한다, 이런 것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례로 아주 잘 되는 그 음식점들 있잖아요. 내가 고깃집을 열었는데 막 손님이 가득 차서 연일 줄을 서고 이런 집들은 가맹사업을 해줘야 돼요. 가맹사업을 해주면 물류 수익도 생기고 유통 수익도 생기고 브랜드 가치도 만들고, 그러면은 장사꾼이었던 사람이 사업가도 되고, 이런 게 어떤 그 시장 경제 안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아주 장사를 잘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가맹업주 위주로 권리만 증진시켜주면 내가 뭐하러 가맹 비즈니스 하겠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지금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그 시장 경제의 가장 밑에 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우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제가 이 말했다고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가맹사업은 어쨌든 반도체 이런 기술 기반의 사업이랑 다르게 누구나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가맹사업. 왜냐하면 저도 유명한 가맹 브랜드 생기면 돈만 있으면 1, 2억만 있으면 그 브랜드를 빌려서 매장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개정안들은 실물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사한 지금 법률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사한 논리로 이 사모펀드들에 대한 이제 법률 개정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맹사업법과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만한 이 가맹 브랜드들은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컴땡 커피, 뭐 BTS의 유명 광고, 네네. 뭐 저희 공중파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컴포즈 커피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한 아이돌 모델을 세워서 얼마 전에 그 필리핀 해외 자본에 넘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음식이나 이런 커피 같은 브랜드들은 사고팔고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용이한 그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모펀드들이 많이 사가기도 하고 또 샀다가 재매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 이런 분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모펀드 법과 관련해서 가맹 브랜드를 이제 사모펀드들이 사고 팔 때는 소위 말해서 엑시시잖아요. 엑시스를 할 때는 뭐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일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보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굉장히 악법이다. 경제적으로는 이게 정말 악법인 것이 이게 왜 악법이냐면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제재를 하게 되면 어디서 수혜를 받냐면 해외 자본들만 수혜를 받습니다. 야 컴포즈 커피 저거 너무 좋은 브랜드여서 우리가 인수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매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사모펀드 이 개정법 때문에 소위 이제 사모펀드에서 꺼려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규제랑 그 법계에서 자유로운 우리 해외 자본들이 좋은 브랜드 사가자. 물론 컴포즈 커피는 이미 매각이 된 사례여서 제가 맞지는 않지만 네. 그런 지금 이 민간 시장, 이 자본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여의도죠. 네. 여의도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많은데 요 제가 말씀드린 요 기사가 저번 주말에 떴습니다. 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한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가맹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들 또 가맹 브랜드를 인수 예정인 사모펀드들이 올스탑을 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브랜드 사면은 나중에 뭐 이거 다시 되팔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 원리인 인수, M&A 이런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직 뭐 자산운용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변인님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어떤 분이시냐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문종영님 경청에 배우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댓글 우리 서은길님이 한 대표 시절 대변인가 봅니다.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 시절은 아니고 지난 대선 때 20대 때 그때 이제 성공한 그 대선 캠프에서 뛰셨고 김기현 당대표 시절 때 대변인 하셨었고 가장 최근에는 대선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던 문종형 전 대변인입니다. 자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규제 이런 게 많이 들어갈수록 자유시장 경제는 좀 탄압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정말 경제학 시간이라 배울 때 진짜 기초적인 건데 아담 스미스의 그 unvisible hand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가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하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건데 뭔가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현실처럼 뭔가 중지가 되거나 해외로 넘어가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예시를 들었는데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대형마트 공휴일에 법적으로 이제 쉬는 이 법안 같은 경우도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국무조정실 산하 그 규제개혁 추진단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이건 굉장히 악법이다 해서 멈췄던 것인데 다시 되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이 요즘 누가 대형마트에 실제 쇼핑하러 그러니까 쇼핑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켓컬리, 쿠팡, 네. 뭐 밤 10시에 주문해도 새벽 4시에 오는 시대인데 네. 근데 이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다는 효과 자체가 그 지역의 그 블락 자체를 살리잖아요. 그쵸. 실제로 대형마트는 그 컴플렉스몰 같은 데 많이 입점해 있고 소위 이제 대기업 산하의 이 대형마트들. 그러면 사람들이 대형마트 갈 때 저도 뭐 이제 애기 데리고 대형마트 갈 때 꼭 그 대형마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커피숍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트 갔다가 뭐 영화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마트에 있는 다른 층에 있는 뭐 식당에서 식사도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노리고 대형마트들이 거기 입점을 한 것인데
아니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그 오픈 일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수혜를 받냐? 알리테무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뭐랄까 그냥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니즈, 예, 이런 데일리 니즈도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런 그 입법을,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입법을 또 다시 이렇게 살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예. 네. 대형마트의 어떤 상징성, 경제적인 효과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일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뭐 20년 전이긴 한데 지역 MBC 앵커로 있을 때, 아나운서로 있을 때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활성화되는 어떤 소스들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 대형마트가 생긴 거였어요. 너무 웃겼던 게 당시에는 9시 뉴스데스크를 하는데 그 지역 MBC 9시 뉴스데스크 첫 번째 기사가 대형마트가 생겼다는 그 기사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상징성, 대형마트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 영업 일수를 규제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로 또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뭐 어떤 분은 이틀 일하면, 조희진 님이 이틀 일하면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25만 원 때문에 자식들, 청년들 고생하는 것 싫어요 하신 분도 있었고요. 조희진 님이 또 25만 원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설, 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린 아시아투데이 사설인데요.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 공급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집값은 그렇죠. 우리 뭐 신혼부부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집값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여야를 떠나서 집값을 잡아주는 그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좀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값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동산 폭등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이번 그 이재명 정권인데, 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뭐 사모펀드나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애초부터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진단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그 1주택자, 2주택자를 굉장히 그 악마화해서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을 사는데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의 30평대 집값 평균이 얼마냐면요, 비공식적으로는 20억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걸 좀 집값 그 상승을 조작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뭐 말씀 안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전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집값이거든요. 부산만 가도요, 지금 심지어 해운대 같은 가장 소위 좀 부자들이 산다 그 지역에, 이런 데만 하더라도 10년에서 20년 된 이제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아파트들의 40평대 집값의 평균이 7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근데 서울은 강남 기준으로 30평대만 달면 지금 웬만한 데다 20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개입했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같은 민주당 정부로서는 그런 과오를 이제 답습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지금 그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이제 그 아주 초고가의 주택에 있어서는 아주 일방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확한 주택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수요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부동산 수요는요, 이게 아주 그 자유시장주의에서는 아주 건강한 수요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서 우리 자식들을 좋은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또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있거든요. 뭐 좀 이게 이렇게 제가 계급을 갈라서 조금 그렇지만 뭐 이 신혼부부 때는 교육이 별로 상관없는 그런 데서 자유롭게 살다가 자식들이
그 출생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화된 그런 루트인데, 이런 수요는 대출을 줄이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 집값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남 및 일부 서울의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이 폭등세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폭등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없거나 아직 주택을 살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집 한 칸에 30억, 40억 하지? 2년 전에 20억이었던 게 왜 지금 50억 하지? 이런 기본적인 의문들을 품고 계실 건데, 그 이유는 주택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또 교육열, 또 그 학군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이런 좀 특수한 이런 성질을 고려할 때 이 부동산 수요에 대한 억제 정책은 아주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요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가고요. 최근에 그 집 구하는 예능 프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 집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연예인과 아나운서 게스트들이 이제 가서 여의도에 있는 한 집을 봤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더라고. 이 집의 가격이 얼마고 이 집을 내가 사거나 이 집에 거주하려면 본인의 월급과 꽤 괜찮은 회사예요. 월급을 차장급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M본부 같은 경우 차장급이면 1억 이상인데 계산을 하더니 내가 살아생전에 못 사는구나. 100살이 넘어야지 이 집을 살 수 있구나 하고 약간 우픈 그런 장면이 좀 펼쳐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내가 사회생활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꿈꾸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청사진이 현실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의 집값은 그걸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조금 우픈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유사하게 시장 원리와 맞지 않은 그런 논리로 집값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선반영이 돼서 또 한 번의 폭등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검증되지 않은 얘기여서 제가 그 이제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근거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100대 과제 중에 뭐가 있냐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억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문재인 정부 때처럼 15억으로 잡을 것이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못하는 그 법안을 보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5억이면요, 옛날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뭐 요즘 기준으로 차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너스 포함해서 연봉 한 1억 중반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DTI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대출이 6, 7억 나와요. 제가 88년생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는데 둘 다 다닌다, 부부가. 그러면 대출이 9억까지 나옵니다. 9억, 10억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한 8억 있으면 2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인데,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넣어놨으니까 저는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일 것인가. 저는 만약에 지금 서울 기준으로 집값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지금 실질적인 서울 주요 지역의 30평대 집값이 20억에 육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초고가 주택을 20억대로 잡는다, 이러면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안 좋은 쪽으로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20억 선에 대한 주택을 대출 규제를 한다면 실수요, 건전한 실수요를 막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똑같을 게 없는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심도 있는 토의, 수기를 거쳐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이라고 하려면 50억은 돼야 됩니다.
5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아주 건전한 실수요. 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대출 여력이 작게는 5억, 많게는 10억까지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이 3억에서 10억 사이라고 했을 때 20억짜리 주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네. 전 국민이 일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다. 야, 20억 집값을 어떻게 사냐. 이런 일부 어떤 의견만 받아서 과도하게 부동산 정책을 구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1,000만 가까운 인구들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교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교 무대 복귀를 대통령이 알렸는데 호주 남아공 정상과는 릴레이 회담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기사를 좀 짚어보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 있어서도 한국 대통령실 발표는 있었죠. 요 내용을 보도자료를 한국 언론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공식 발표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한미 정상이 뭐 G7에서 만날 것이다. 그것이 뭐 연기가 됐다, 무산이 됐다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대통령실 발을 통한 기사들입니다. 역시나 지금 보이시는 이 기사도 지금 캘거리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자, 외교 무대 일단 어쨌든 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외신이나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뭐 공식적인 내용이나 한국에 대한 외교와 관련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허탕치고 온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주도로 허탕을 쳤다기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드러난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인계받은 지 아직 3주도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외교 라인에서 어설프게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가 저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라만 적어놓으면 관세인데 무조건 이건 지금 우리 그 수출하는 대기업들 LG, 삼성의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내에 들어가는 철강 원재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최대 50%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 이거를 정말 발목을 잡아서라도 유예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정상회담이 없다면 7월 8일인가부터 이게 그냥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저는 제가 트럼프였으면 안미 경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나. 왜냐면 지금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물론 이분은 조금 치우친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미 경중 버려야 된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스탠스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재판에서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깨주고 트럼프한테 얻을 건 얻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정대로 16일에 그 두 분이서 회담을 했다면 저는 사실 득보다 실이 많았을 거다. 트럼프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을 것이어서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 정말 이 위기가 이게 목까지 차오른
삼성, LG 등 이 대기업들의 이 관세 이슈는 어떻게든 7월 전에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나토죠. 예, 그 나토 정상협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 댓글로 실시간 댓글로 서인길 님이 문종현 전 상근 대변인님 논리적 말씀을 적극 동의합니다 하셨고 아시아투데이 칼럼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자 아시아투데이 사설은요. 첫 번째 사설은 이 대통령 정상외교 복원 한미회담 성사 안 돼 아쉬워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국힘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라는 요 두 가지 칼럼입니다. 그리고 김희석 칼럼으로는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역설 요 내용이 칼럼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우리 지금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의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들, 새로운 인물들을 지원해주고 또 국민들께 소개해주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피트 헥셋 장관이 45세, 제이디 벤스가 41세, 캐롤라인 레빗이 28세, 그리고 아주 예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앞으로는 좀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좀 활동하시면서 청년. 사실 청년 정치 이 단어 자체가 좀 청년 정치란 단어 자체도 좀 구태스러워진 면이 있어서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청년 정치인들을 좀 많이 배제한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 소위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좀 젊은 분들의 이제 이런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기신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주긴 싫다. 저는 좀 이런 움직임을 좀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합쳐서 30대가 저는 5%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아마 55세가 넘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간에 어찌됐든 간에 국회란 곳은 우리가 이제 소위 회사에서 사장급들 보면 아직도 50대가 많은 것처럼 이제 그 세대적인 어떤 기득권 또 그 이유는 약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고관대작을 하고 또 옛날로 치면은 꼭 서울대 나와서 뭐 판검사 정도는 달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류 세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올드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22대 국회가 30대가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기조를 뭐 100%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한 명 한 명 입장에서 내가 뭐 나 혼자 나서서 이런 거를 바꾸겠다 이런 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시대적인 어떤 상징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우리 당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 당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는 갈려도 어찌됐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적인 정당성,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민주적인 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 그 기대치에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또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들을 내리깝니다. 뭐 저희도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소위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가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실수를 하면은 또 굉장히 그 여론의 문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 약간 그 당내 5대 개혁안 같은 경우 조금 뭉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청년 정치인으로서 취할 건 취하고 또
내줄 건 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무조건 젊은 사람이니까 개혁만 해야 된다. 또 내 말이 맞고 내가 이 개혁 이미지를 위해서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나이브하고 아직 성숙하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내에서 이번에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후에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못 박은 것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인정해주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잖아요. 저는 제가 청년 또 뭐 30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잘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5대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당 내부의 실질적인 얘기를 본인 입으로 내뱉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봤는데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뭐 사라진 이미 친윤을 뭐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고 100% 당론으로 이걸 확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실력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여줬고 이거는 반대로 제가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당내 기득권 원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야 젊은 애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로는 젊은 친구가 확실히 아직은 성숙하진 않구나. 경륜은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비단 뭐 이런 것들은 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전 예전에 그 대변인실에 있을 때 저는 회사를 그때 다니면서 그 대변인 활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당시 그 회사에서의 시간이 되게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뭐 논평도 써야 되고 가끔 뭐 소통관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막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뭐 이 정치만 하는 전업 정치인에 비해서 뭐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조금 내가 내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늘리려면 저녁 자리도 가야 되는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또 피곤하고 이러니까 뭐 3번 갈 거 1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떠나서 그래도 매 국회마다 일부 청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어쨌든 젊은 세대를 대표하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 그 명분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부여받은 분들은 그 기회가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전체 청년을 내가 위해서 이 청년 정치의 맥을 유지를 시키고 청년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치력을 보이려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사회적인 업적은 이번에 뭐 김상우 의원처럼 무슨 뭐 변호사 달고 지역에서 활동한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자본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 몫을 했는지 이런 조금 다른 잣대. 꼭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가 아니라 아니 뭐 저기 민간 활동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꾸준히 10년 동안 그냥 재직한 것도 아주 좋은 그 레주메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또 민심을 잃는 데 더 적합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올드한 방식으로 서울대 나왔거나 율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율사하면은 느꼈습니다. 무조건 뭐 비례대표에도 넣어주고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옛날 뭐 5, 60년대나 그 서울에 나온 판검사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했지. 지금은 뭐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것이지. 누가 판검사들을 우리나라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공감일 텐데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현실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이런 서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현업, 선출직이나 혹은 뭐 비례든 이런 자리에 가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새 원내 지도부에서 내놓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추가 개혁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가 개혁안에 앞서서 일단 5대 개혁안 하나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 5대 개혁안에 모두 공감을 하십니까? 조목조목 좀 살펴보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5대 개혁안 중에
저는 이제 가장 그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제 탄핵 반대를 뭐 당론으로 하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미 다 탄핵 반대를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반대라는 그 어젠다를 꺼내는 순간 당내 세력은 또 뭐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걸로 개파적으로 갈리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지금 당내에서 누가 친윤입니까? 정부를 새로 선출만한 권력을 가졌을 때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친홍이든 뭐 이런 게 생겨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우리 당내에선 상식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마음속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 앞에서 내가 친윤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윤을 이제 행세를 하면서 친윤을 까는 사람들은 많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자극적인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지난 그 대선 그 캠페인 유세 중에서도 무슨 뭐 친윤을 매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친윤이라는 그 워딩을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친윤이라는 것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들 보면은 뭐 구주류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 탄핵 반대를 굳이 당론으로 당원 투표까지 해야 되냐? 저는 이미 과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상향식 공천,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상향식 공천은 뭐 아주 우리 당의 중요한 어젠다로서 앞으로 1, 2년간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당 내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앞으로 송원석 원내대표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지도부가 그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전당대회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등 전 대표 등 차기 당권주자들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인물이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돼야 될까요? 저는 뭐 제가 누가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논평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그 당내 경선, 그 당대표 경선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추측의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등산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 물밑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런 뭐 소식이 여의도에 파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것은 당대표 경선을 이제 상정해두고 이제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김문수 후보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은 아무래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아마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 대선 캠페인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분과 어떻게 보면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최근에 있지도 않는 친윤을 대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 친윤은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모든 그 권세와 권력을 다 이양받고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였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저는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남아서 정치활동을 하신다면 이런 분들, 그 소위 친한계 분들의 행보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왜 그렇게 그 반윤이라는 걸 입지를 확고히 해서 있지도 않는 친윤 세력을 만들어서 당내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행동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그 근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최근 원내대표 선거의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 개파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60표라는 이 득표를 하면서 그 2차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60표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 내부끼리 자꾸 개파를 나눠서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당의 갈 길을 가자. 우리 당이 할 일을 하자.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인 악법, 경제정책,
행보 또 국무총리나 이런 국무위원들의 이해하지 못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자 이런 의미가 담긴 60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대표 후보에 가장 적합하고 유력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종현 대변인의 아주 균형 있는 그런 논평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주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변화, 새로운 인물이었는데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반 과정, 그리고 뭐 더 구체적으로는 대변인 과정, 방송 스피치 과정, 방송 패널 과정, 지자체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스피커로서, 정치인으로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1대1로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여러분 많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 이제 희망은 없어. 그리고 방금 이 댓글로도 정치에 좀 불신이 쌓이는 것 같아서 정치에 관심을 잃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머니제니라는 우리 시청자께서 해주셨는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시 2분이네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오전 11시에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